네, 오늘 이슈는 다음과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제가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퀄리티 주식들, 오. IT 섹터에 있는 퀄리티 주식들, 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음. 엔비디아, 인텔, 애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종목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좀 한번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에는 오타가 있네요. 윈도우 12가 아니고 윈도우 11입니다. 예, 오타를 보고 좀 긴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요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밈이죠. 밈 종목이고 뭐 AMC, 게임스탑, 뭐 최근에 뭐 클로버라든지 웬디스 요즘 한국에는 안 보이는데 그 레스토랑 체인 웬디스 맞습니다. 웬디스도 요즘 주가가 어제부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밈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히 지금 뭐 짤을 좀 제가 구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기관 투자자들, 뭐 헤지 펀드라든지 뭐 밸류 투자가 이런 분들 수익률이 이 정도라면은 야, 우리 밈 종목 투자는 우리 아무 테크 종목 투자해놓고 우리가 아무 리서치 없이 제로 리서치. 제로 리서치 없이 그냥 우리가 밀면은 뭐 이런 수익률 낼 수 있다. 근데 트럼프 왜 저기 에 있는 거야? 좀 옛날 것 같아요. 이게 또 돌고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는 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레딧과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람들이 미는 종목들 중심으로 막 오르고 있고요. 그거를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트 오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밈 주식이 정리가 돼 있나요, 이게? 트렌드가 정리가 됐고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지금 멘션이 많이 되고 있는 가장 멘션이 많이 되고 있는 밈 주식이 무엇이냐를 정리를 한 거고요. 하루 동안이네. 장중에. 이게 유료 사이트라서 그런지 이게 지금 실시간을 보려면 아마 돈을 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뭐가 멘션이 많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은 클로버 헬스와 같은 경우는 쭉 좋았는데 어제는 사실 위시라고 약간 좀 싼 상품들을 이커머스로 파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어제 50% 올랐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50% 올랐어요. 이 오를 만한 이유가 나오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밀기 시작하면서 오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게임스탑, 뭐 AMC, 이게 웬디스도 어제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워크호스, 전기차, 스몰캡 같은 경우가 올라와서 이런 트렌드를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풋콜이죠. 그러니까 멘션? 각 종목들 지금 밈 종목이라 불리우는 종목들의 멘션 중에서 사람들이 사자 의견이 얼마고 이건 좀 이젠 끝난 것 같다. 팔자 의견이 얼마고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돼 있구나. 이런 것도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고 뭐 매매하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올라오는 종목은 약간 좀 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이게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좀 약간 하고 우리가 있고요. 투자와 투기를 계속 뭐 분류하고 막 얘기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투기에 가까운 거긴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올라오면은 잠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급등을 하고 근데 되게 이걸 보면은 참 투자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네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1월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리고 트렌드 맵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또 재밌죠. 그리고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EV가 높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너무 강하고 중요한 팩터여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되게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예, 또 맞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밈 종목을 많이 투자하시는 그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어떤 테마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뭐 좀 보시면은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대마초죠, 마리아나, 크립토, 그리고 이건 뭐 아마 스포츠 베팅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류들이 인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총이 아니죠. 숏 액티비티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트 좋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예요? 안 넘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하우스 트렌딩이라고 있어요. 미국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주식 사면 보고를 해야 돼요. 아하. 예, 그래서 하원에서 뭐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장난 아니네. 예, 그래서 이런 트렌드 야,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나 이런 거네.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신기하다. 저 마지막에 있는 신기하네요. 사람 누구야, 저기? 마지막에. 네. 그러네요. 주준리님께서 2018년부터네, 저게. 예. 그러니까요. 주준리님께서 저 사이트 어디예요 이러시는데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그 예. PPT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거기에 있네요. 링크를 이사님께서 올려두셨거든요. 예. 유료 월스트리트 버전은 벳. 아니더라도 무료 버전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본 정도의 수준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사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흥미롭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뭐 밈 투자자분들이 제로 리서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용어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밈 종목을 미시는 분들이 되게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스마트하신데 그냥 성향이 좀 아주 공격적이고 좀 급하게 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나온 웬디스가 어제 대표적으로 그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웬디스 아시죠? 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고 한국에서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대 앞에 이 웬디스 매장이 있었는데 불에 타서 없어진 그런 그래요? 네, 굉장히 기억이 자세하게 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데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예전에 그 운용사 했을 때 저희가 이 웬디스를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그래요?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되게 뭐 한 2년 전이긴 한데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레딧에서 밀고 있는 이 웬디스에 대한 포인트가 꽤나 약간 전문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우리 그냥 이거 뭐 무식하게 이거 밀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다 계획을 가지고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정리가 다 잘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웬디스와 같은 게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아침 식사 매출을 늘리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걸 위해서 회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메뉴도 개편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매장 디자인 이런 것도 레이아웃도 되게 많이 고치고 했고 그리고 웬디스가 또 흥미로웠던 게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 변화라든지 사람들의 이제 가족의 행태 변화라든지 밀레니얼 세대 이런 딱 인구 구조에 따라서 메뉴도 막 개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약간 어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만 좀 보시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거를 이미 이런 레딧 사이트 보면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전략도 아예 그냥 깔끔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밈 주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 유동 물량이 이 정도 플롯이 이 정도고 중에 내부자가 한 21% 들고 있고 기관이 73% 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떠다니는 건 한 6% 정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을 많이 쳤다.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조금만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그러니까 주식 구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숏 스퀴징이 일어날 거다. 이런 굉장히 펀더멘탈과 좋은 전략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레딧 만약에 투자자분들한테서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라면 이 홈페이지 가서 봐야 되겠다. 이제는 봐야 됩니다. 숏 치려면은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의 영향이 크니까.
예, 이제는 봐야 중요해졌네요. 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분명히 좀 봐야 되고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실히 이 레딧은 무시 못하는 하나의 이제 투자 행태 패턴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테슬라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테슬라 요새 리서치하는 거 보면은 뭐죠? 그 트윗에서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분권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글로벌 IB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분석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하고 집단지성. 있고요. 오히려 기관 그러니까 제도권에 계신 뭐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분들은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조적으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예. 기발한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래서 밈은 일단 제 나름의 결론은 너무 이 밈의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그런 이런, 현상을 예, 현상과 변화를 읽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밈에 대해서 이 치킨 텐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꼭 종목 4개 정도를 찍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각 종목이 하반기에 나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가 네.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뭐 채팅창에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기업이에요. 워낙 선도자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업임에는 분명한데 하반기에 약간 이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암홀딩스 인수의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예, 작년 9월인가요? 3분기쯤에 엔비디아가 영국의 이제 IP 설계, 정말 반도체 설계를 잘 하는 암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인수 완료 시점을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후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상이 지금 한 1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9개월 정도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인수가 완료가 되려면은 한 2023년 정도가 돼야지 인수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인수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반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두 웬만한 IT 기업들은 이걸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이 암홀딩스의 반도체 설계를 거의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암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의 설계를 거의 독점하는 것처럼 이 구조가 짜여지면은 다 싫어할 겁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암홀딩스 인수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엔비디아에 좀 유의해야 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많이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당면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예,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그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GPU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뭔가 기술적인 엣지가 약간씩 좀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씩 엣지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좀 경쟁이 심화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를 하나씩 좀 제가 두서없이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일단 하반기 제가 좀 엔비디아 GPU 매출 쪽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GPU는 이더리움 채굴 하려고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그 정책을 뭐 수수료 정책이라든지 채굴을 정책을 좀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암호화폐 이슈 때문에 GPU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와 AMD, 그러니까 경쟁 기업과의 그 제품의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RTX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제품이고요. 네. RX라고 써 있는 게 AMD, 경쟁 GPU 기업인 AMD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여전히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AMD의 제품 역시도 지금 100%잖아요. 최고 뭐 가장 좋은 제품군을 비교했을 때 AMD의 제품 역시도 지금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 지금 많이 따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AMD와의 격차를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벌려놓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밑에 같고. 저기 1499 저게 가격인가요? 네, 이거 가격입니다.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덜 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네요. AMD는 뭐 가성비를 또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티가 안 나요. 네. 이 차이가 왜 티가 안 나냐면은 지금 GPU가 굉장히 쇼티지이기 때문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암호화폐를 다 이거 채굴 하려고 사람들이 GPU를 다 사가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RTX 3090을 내놓고 이제 AMD가 본격적으로 RX 6900 이걸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AMD가 이걸 거의 안 만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AMD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콘솔 네. 쪽에서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네네. AMD는 TSMC에서 그 자기들의 이제 생산 라인을 다 콘솔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품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이제 쇼티지 때문에 좀 이런 경쟁 심화 문제가 티가 안 나는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AMD도 지금까지는 이제 콘솔에 들어가는 GPU만 만들었다가 이제 TSMC 쪽 라인이 조금 여유가 생겼네라고 해서 어느 순간 이 좀 RX 6900과 같은 상반기 때 많이 못 만들었던 이 제품을 다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엔비디아는 쇼티지 때문에 별로 경쟁 환경이 없었는데 AMD가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갈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아래 좀 중적 사양 쪽에서는 인텔이 들어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텔이 CPU만 만들다가 올해 하반기에 GPU 제품을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 라인업에서는 AMD와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고 아래쪽 라인업에서는 인텔과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GPU 가격이. 그런 요소들이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희는 좀 최근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 GPU 가격이 좋았고 그랬어서 오히려 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네. 경쟁 심화까지 예고된다면은 조금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정리를 되면 경쟁을 하려면은 이게 쇼티지가 풀려야지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생산을 그 기업들이 생산을 해야지 생산한 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지금 워낙 쇼티지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AMD 측에서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생산의 그런 좀
문제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최근 들어서 코멘트를 하고 있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쇼티지가 풀렸을 때 이런 좀 구도 변화, 경쟁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좀 미리 한번 대비하시는 것도 근데 뭐 이런 우려가 결국 또 뭐 엔비디아인데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어쨌든 좀 걱정해 줘야 될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뽑았듯이 가끔은 걱정을 해줄 그러니까 필요가 가끔은, 있다. 예, 가끔 어차피 뭐 잘 되겠지만 가끔 뭐 걱정해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누굴 네. 걱정해 예.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인텔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를 이제 한 3분기부터 들어온다. GPU 야, 시장에 저게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네. GPU 시장은 굉장히 아사리판이 될 가능성도 뭐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진짜 그거 알면서도 GPU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쇼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어. 이 이슈가 굉장히 컸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애플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타를 계속적으로 여기 내놨는데 예, 애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애플이 왜 위대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애플이 왜 위대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애플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네, 저는 경제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네.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 네네. 저는 좀 승인님과 좀 비슷한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네. 위대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소비자의 보고, 관점에서. 예, 보고 있고요. 혹시 스마트폰은 혹시 어떤 저는 거를 쓰시나요? 애플 쓰죠. 저도 다른 스마트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있으시죠? 네.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 그 속도라든지 뭐 그 버벅거림 그런 게 애플이 더 낫나요? 아니면 다른 제품이 더 낫나요? 경험상. 속도요. 네, 속도라든지 뭐 이렇게 멈춘 속도는 현상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 어떤 핸드폰의 문제라기보다 음. 3G에서 LTE로 넘어가고 뭐 음.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라서 음. 팀장님은 혹시 뭐 어떻게 생각나요? 저는 사실 애플밖에 안 써봐가지고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 어. 그럴 수 있죠. 그게 애플이 네네. 위대한 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꾸질 못하겠어. 그렇죠. 팬층이 확실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에 제가 뭐 애플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이것도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 제품은 아이폰이든 맥북이든 PC 제품이든 버벅거림이 거의 없어요. 버벅거림이 없고 굉장히 빠르고 처리가 되게 딱딱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에 반해서 애플이 아닌 제품은 좀 버벅거림도 좀 많고 뭔가 속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그렇게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평도 좀 많이 받아요. 이게 사실 애플의 가장 위대한 이유인 거고요. 이 소비자들이 딱 느끼는 이 속도, 딱 직관적으로 느끼는 요 차이가 애플의 가장 핵심 기술 경쟁력인 소프트웨어의 반도체 경쟁력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이런 안드로이드 진영과 경쟁을 했을 때 윈도우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과 경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왜 이렇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디바이스에서 보이느냐?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의 우위성이 좀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CPU 애플의 저희 아이폰 S 들어가는 이제 CPU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빅리틀이라고 해서요. CPU는 사실 그 컴퓨터라든지 그 스마트폰이 수행해야 되는 수많은 그런 연산들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연산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 CPU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코어들이 들어 있는데 애플의 스마트폰에는 이 코어가 두 종류가 들어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빅코어가 하나가 있고요. 작은 코어들이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빅리틀 구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를 애플이 갖다 쓰는 건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애플은 무엇을 하냐면요. 이런 빅코어, 좀 성능이 좋고 좀 이렇게 빠방한 이런 코어들은 뭐 게임을 돌린다라든지 동영상을 돌린다라든지 뭐 좀 디자인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좀 로드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은 코어들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백단에서 메신저 하는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간단한 작업들, 음. 뭐 항시 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 작은 코어에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들을 종류를 이렇게 딱 나눠 버립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연산이다. 그럼 이건 빅코어에서 네가 처리해. 야, 네가 가.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고 좀 전력 소모를 좀 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연산들은 이 리틀 코어에게 전담을 시킨다라고 그 보시면- 판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 그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결국은 야, 대표 선수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런 빅리틀 코어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번에 예를 들어드릴 그런 구조 그 예를 위해서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이제 그 주방에는 이제 레스토랑의 이제 주방에는 이런 좀 요리의 대가가 한 분 계시고 이런 그렇죠. 서버 보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의 대가를 빅코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고요. 음. 요리의 대가를 좀 보조해주는 이런 요리 보조사분을 리틀 코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예를 들었는지는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아니 것 여기서 같습니다. 북토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삼성은 저렇게 안 만드나? 삼성도 이 빅리틀 씁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에서 쓰고 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과 애플의 차이점은 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볼까요? 빨리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예. 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예. 이게 제가 방금 백종원 선생님 나오셨네. 예, 빅코 무리의 대가와 이제 보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반도체에 연산하는 플로우랑 그냥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만드는 플로우랑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빅리틀이라고 해서 요리의 대가를 4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대가를 보조해주는 이 요리 어시스턴트를 4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레스토랑에서 예를 들어서 2가지 일이 처리가 된다라고 한번 2가지 일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방 청소를 꾸준하게 해야 되고 재료 손질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을 하나 할 테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요리를 특히 고급 요리 같은 거를 만드는 이 일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마치 이 레스토랑의 구조로서 한번 예를 들면요. 이런 주방 청소나 재료 손질 이런 거는 다 얘한테 넘깁니다. 예, 얘한테 다 넘깁니다. 예, 보조한테 다 넘기고 이 요리의 대가들은 너희 이 일 하지 마 이렇게 구조를 짭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짭니다. 그래서 이런 잡일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제가 나갔는데 이런 좀 소소한 일들은 이 서버들 아까 말씀드린 리틀 코어들이 계속 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서 뭐 약간 좋은 요리, 고급 요리를 딱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이 요리의 대가한테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리의 대가는 항시 이런 좀 고기능의 뭐 작업, 요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항시 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아닌 다른 아키텍처들은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주방 청소와 재료 손질 같은 거를 다 나눠버립니다.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4명이 하는 것보다 8명이 하면 좋잖아. 다 니네가 다 나눠서 해버려. 이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막 4명, 8명이 막 하고 있다가 물론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8명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야, 나 요리 좀 만들어줘. 이렇게 주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급 요리는 요 위에 계시는 좀 요리의 대가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눌 필요가 없는 거네. 예? 역할이 분배가 안 된다는.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요리의 대가는 고급 요리를 계속 이걸 만드는데 특화가 돼야 되는데 이 아.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이 청소를 하고 있고 백종원 이러구나. 씨도 청소한다고 야 기다려봐 나 좀 청소해야 되니까 이거 조금 이따 할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예,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으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 씨가 막 이렇게 주방일 청소 재료 손질을 하다가 정작 해야 되는 요리를 못 하고 막 하니까 막 열받잖아요. 이거를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열 받으면은 반도체에서 발열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위에서처럼 이렇게 업무적으로 재료 손질은 당연히 보조가 하고 요리는 이런 백종원 씨 같이 요리의 대가가 이렇게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주요 IT 기업들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 강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있는데 그 네. 이유가 이런 것 같다라는 예. 거고. 이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코어라든지 이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이거를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와 이걸 아키텍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를 이제 뭐 QoS라고 해가지고 업무 순서를 이제 정해주는 이 방식이 사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 을 돌릴 때는 딱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돌리기 위한 핵심 코어들이 이런 요리의 대가들이. 네네. 예. 그래서 백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이런 리틀 코어들이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걔네들이 그걸 전담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바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애플은 굉장히 잘 돌아가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윈도우 기반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 회사 일하면서 맨날 뭐 중요한 프로그램 돌리려고 하면은 엑셀 하나 딱 좀 무거운 거 열려고 하면은 그죠. 딱 갑자기 멈추잖아요. 그래서 왜 멈춰 하면은 막 뭐 이상하게 막 밑단에서 막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애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배분을 하고 업무 할당을 하고 이 기술이 굉장히 좀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원래 이 얘기가 메인이 아니고 MFS였잖아요. 예.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애플 예, 얘기를 한 거죠. 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애플과 애플의 애플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아닌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그 구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리트를 안 쓰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코어의 성능만,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조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백종원 씨만 8명 데리고 오면은 잘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좀 만들었던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코어나 뭐 이런 요리사들이 많을 경우에는 뭐 반도체로 치면은 발열도 많이 생기고 쓸데없이 기능만 올라가고 가격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필요도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진 않지만 아까 같은 그런 업무 할당,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제가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애플 얘기를 또 들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올해 9월이나 10월에 윈도우 11을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9월이나 10월에. 네, 9월이나 네. 예상되고 있고, 이 윈도우 11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모습은 이번 달 24일 날 공개를 할 겁니다. 24일. 네, 6월 24일 날. 근데 뭐 팀장님이나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윈도우가 지금 뭐 7에서 뭐 10으로 바뀌었고 쓰시면서 좀 의미 있게 좀 뭔가 되게 편해졌다 그런 느낌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디자인만 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냥 좀
중간중간 낯설어지는 화면들.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예. 네. 근데 윈도우 11은 좀 이게 의미 있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딱 썼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빨라졌어라든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느낌. 이런 그래요? 프로그램도 이제 돌아가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플이 이때까지 했던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를 윈도우 11에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설명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윈도우 11의 이제 하나의 뭐 얘인데 그래픽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CPU의 스케줄링 업데이트 기능, 모든 그런 연산에 대한 우선순위와 할당을 해주는 그런 기능, 무슨 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효율적으로 하기 효율적으로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윈도우 11에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윈도우 11이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윈도우랑 집에서 컴퓨터에서 쓰는 윈도우랑 다른가요? 그건 다른 거 못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윈도우가 분리돼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예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소비자용 윈도우와 기업용 윈도우가 분리돼서 이제 출시가 된다. 더 이거는 특화돼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뭐, 예, 뭐 특화돼서 예, 쓰게끔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윈도우 11에서 좀 특징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변화가 뭐냐면요, 안드로이드를 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드로이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윈도우 집에 있는 윈도우 PC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는데 에뮬레이터를 돌려야 돼. 막 중간에 막 과정이 있어요. 네, 좀 네. 야매로 좀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부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쓰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그램도 윈도우 PC에서도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이게 뭐 별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앱을 개발하면은 어디다가 이걸 뿌릴 수 있지? 근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만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클럽하우스와 같은 그런 큰 어플리케이션도 안드로이드 개발이 늦는 거잖아요. 안드로이드 시장은 사실 뭐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건 워낙 아니지만. iOS 애플 시장이 크니까 이거 먼저 애플부터 해놓고 안드로이드는 뒤로 한다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내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앱을 개발해? 이제 옛날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들어갔는데 이제 윈도우 PC에도 우리 거를 쓰게끔 만들어주네? 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좀 더 이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 사실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약간 좀 설렜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6월 24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이것도 여러분 제가 또 아까 힌트 드린 것처럼 그거 공개된 날 그 내용 자세히 보고 이해 못하시면 주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게 나왔나 보다. 알려주셨어요 저희한테. 따라 사야 되겠다. 왜냐면 중요한 날 그 주가는 의미가 있거든. 그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그때 집단 지성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6월 24일 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의 윈도우에서 노는 거잖아요. 이제 업무도 하고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한테서도 이제 돈을 이제 뜯어낼 수 있는 구조를 뜯어낸다는 말 좀 심하긴 했는데 윈도우가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개발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와 같은 경우에 뭐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 되면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윈도우 11이 보여줄 변화는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데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 한 2, 3, 4년간 클라우드화를 성공을 해서 굉장히 좀 성장을 좀 크게 했는데 이런 윈도우 OS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성장의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안드로이드와 포용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은 큰 틀에서 보면은 구글하고의 뭐 협력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뭐 협력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은 돌아가게 예, 만들어주겠다. 예, 어쨌든 구글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예, 내 플랫폼에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거니까.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꽤나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은 왜 또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냐면요. 이러한 변화 있잖아요. CPU 스케줄링 업데이트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위한 여기에 최적화된 반도체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아하. 예, 이제 신형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이 CPU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애플 아이폰이나 애플 맥북에 들어가는 게 이제 빅리틀 구조로 해서 저런 CPU의 이제 연산 순서 배분을 우선순위를 할당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핏한 반도체를 내놓습니다. 인텔이 엘더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이 똑같죠 아까랑 빅 CPU와 스몰 CPU를 나누는 이 빅리틀 구조를 이제 인텔도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단, OS 단에서의 변화에 딱 맞는 하드웨어 제품을 하반기에 10월 달 정도에 비슷한 시점에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인텔이 고심을 했던 게 AMD한테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뺏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가 컸었는데 그 최근 2, 3년 동안의 그 어려움이 하반기에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와 예, 그러니까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에 최적화된 반도체가 인텔에서 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인텔이랑 좀 같이 가는 좀 경향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런 발걸음을 좀 맞춰서 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좀 흥미롭고 네. 이거 이외에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이 개발자 도구가 통합이 되는 이것도 상당히 엄청 중요한 이슈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풀면은 사실 인텔이나 뭐 인텔한테도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혹시 뭐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뭐 질문이나 뭐 토론되고 있는 게 없나요?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예. 김우정님은 이거 성공만 하면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반론보다는 그냥 들으면서 어떤 리액션들 위주로 소통이 알겠습니다. 많이 이루어졌어요. 반론을 좀 듣고 싶으셨었나 봐요. 아니 뭐 아까 반론을 듣는 게 시작할 되게 때부터 어떤 토론의 장을 원하시는 것 되게 같더라고요. 좋을 그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있네요. 이효성님 잔꾀도 예술. 예, 아까 이거 아까 이거 그거잖아요. 주가 얘기할 때 네네네네.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보면서 좀 항상 제가 계속 방송 나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프트웨어 기술력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매번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애플 이야기를 또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는 똑같아요. 크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스펙이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미국 기업들끼리도 서로 다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그런 뭐 우선순위를 뭐 이렇게 정한다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의외로 IT 산업의 기술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경쟁력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저는 좀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시는 게 미국 IT 기업 투자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처음에 시작을 애플이 왜 좋은 것 같아요로부터 시작했었고 그게 사실은 소비자들의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미묘하지만 더 빠르고 더 직관적으로 처리를 잘해주고 느껴지는, 직관적으로 예, 느껴지는 그
걸 해내는 건데 그거는 알고 보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인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변화를 시도하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다. 의미 있게 이번에 의미 윈도우 있게 있는 11부터 좀 변화가. 변화를 시작하려고 음. 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반도체 기업들도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변화에 동참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짚어봤고요. 예. 지금 개장 8분 전이긴 한데 프리마켓 예. 아주 잠깐 짚어볼게요. 창 띄우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몇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좀 전해드리면 김광민님께서 정의사님 인사이트는 믿음이 가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신안젤라님께서도 저도 정의사님에게 반론 안 네. 생김이라는 여론이 감사합니다. 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음. 같이 공부하는 단계라서 혹시 친구처럼 친근한 느낌. 예, 있습니다. 네. 개장 들어가 전 볼게요. 분위기를 네.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한 10분 안 남았는데 아까랑 분위기 비슷한 것 같아요. 나스닥 중심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도 지금 1.4%대로 내려와서 좀 와, 근데 밀리고 있는 금리가 저 정도면 많이 빠지는 건데. 예.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오른다고 하는데 금리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금리는 결국은 성장과 인플레이 함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지금 CPI는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이미 꺾이고 있어요. 지금. 네. 빠른 거예요 시장에서. 참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시장은 정말 위대해. 내가 보면 볼수록 네. 진짜 대단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가 또 업종별로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기술 성장주 나스닥 종목 위주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왼쪽 위쪽이 다 초록색이죠. 예,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 시작 분위기는 나스닥이 괜찮을 것 같다. 네네. 기술 성장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시려고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 3분 정도만 제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왜 또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 이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게 좀 추세적으로 좀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 업종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일 이벤트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받은 이 단일 이벤트는 좀 굉장히 특이 케이스였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제가 시간 한 2, 3분 뺏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이제 약간 신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사상까지 이제 검증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신속 승인을 받았는데 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작년 12월에 이 자문단이 외부 자문단이 이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FDA한테. 근데 어느 정도의 의견을 줬냐면요. 11명의 자문단이 있었는데 10명이 반대했고요. 한 명은 그냥 기권 정도 했습니다. 한 명도 찬성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 명도 찬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자문단이 반대를 하면은 뭐 찬성 5, 반대 6 어쨌든 반대가 우세하면은 웬만해서는 FDA가 승인을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어제 케이스는 찬성이 아예 없는 자문단에서도 찬성을 아예 안 했던 그런 약물에 대해서 FDA가 통과를 시켜준 그리고 이 승인 근거가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간에.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근데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 이걸 보면서 어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받은 거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했구나 정도로 한번 좀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임플리케이션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중립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받음으로써 네. FDA가 앞으로 다양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신약을 승인을 좀 쉽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1차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건을 보니까 그건 의심이 아닌 것 된다. 같다. 이거는 좀 너무 특이했던 케이스인 것 같다. 라는 니네 뭐하니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건 너무 특이했던 케이스다.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좀 제가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바이오테크에게는 우호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이오테크에는 예, 바이오제는 결국은 별개로 두고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알츠하이머 바이오젠의 이 치료제 승인권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열광하실 필요는 없다 음,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